6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6월 27일 이 회담 직전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G7의 초청으로 참석한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을 G7과 동급의 선진국으로 대우해 주던 것과 달리 이번 G7 정상회담에 참석하자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초청조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외적으로 신임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더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던 시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종종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무능하며 시대착오적인 외교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과 더불어 전임 정권들로부터 누적된 국제사회의 무시를 안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만이 임기 내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누적된 대외적 무시 속에서 시작했으니 이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입니다. 지난 10여 년을 통틀어 문재인 정부만이 예외적으로 유능했던 셈입니다. 지난 5월 22일 이낙연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전제로 국가의 대외 전략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거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평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다자무역 시대에서 다층 무역 시대로 전환되는 무역의 흐름에 대응한 선도적인 무역 정책임과 동시에 날로 커져가는 패권 국가가 되려는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는 군사 안보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로 골머리를 썩히던 미국의 아쉬운 점을 정확히 짚은 해안이 돋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이걸 뒤엎은 윤석열 정부에게 미국이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전임 정부를 부정하는 것, 정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훌륭했던 과거조차 부정하려 든다면 결국 손해보게 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는 비단 윤석열 정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돌리려 드는 민주당의 이재명계 의원들과 그들과 결탁한 각종 매체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문재인을 지키려면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자고 말했던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일만큼이나 훌륭한 것들을 계승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나이브TV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홍호민입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더웠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 무척 덥네요. 네, 뭐 한 3일 정도 비가 왔나요?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비가 또 무슨 진짜 뭐 지옥같이 네. 지옥같이 비가 오더니만은 그게 딱 그러니까 비 올 때 그때 평균 기온이 한 25도에서 27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때 비 그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30도 넘어가 버리고. 네, 심지어 비가 내린 직후였죠. 네. 그 다음 날에 꽤 흐렸는데 날씨가. 그렇죠. 흐렸는데도 기온은 높았죠. 예, 기온은 한 30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에 막 끈적해서 잠도 자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저희 그 회사에 이 냉각수 시키기 위한 칠러가 네. 아주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럴만 하죠. 네, 날이 더우니까요. 네. 게다가 좀 하필 그 실외기가 있는 곳이 그늘진 곳은 아니라 가지고 네. 더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나마 한번 한국에서 이제 북쪽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그나마 지금 남쪽은 좀 38도 막 그러더라고요. 네, 대구도 뭐 대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은 대구도 좀 그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때 막 여름 평균 기온 한 2도까지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대구 시장이 일 잘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 1년 최고 기온 자리를 근처에 다른 도시에 넘겨줬던 명천인가 어디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한 온도 기온 부심이 잠시 꺾이기도 했었는데 다시 38도까지 뛰었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구 온난화가 좀 심각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들고 네. 그렇습니다. 햇볕도 엄청 따갑더라고요. 네. 덥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 여름입니다. 네,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비가 오겠지만, 네, 비가 오고 장마철은 나면은 좀 길다고 해요 이번에. 네. 7월 말까지 간다고 하긴 하는데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발표도 있었죠.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이따가 다뤄보기로 하고. 네. 자, 그럼 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네.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탄양님, 친절한 이순씨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자,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네이버 블로그에 웰컴퓨터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AIRSEE12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와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이제 그동안 저희가 상호를 이제 컴리스 컴퓨터라고 소개를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컴리스 컴퓨터는 그 체인점이에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컴리스 컴퓨터로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이 괴정점이 가장 검색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양산에도 컴리스 컴퓨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컴리스 컴퓨터라는 업체가 한때는 한 50개 정도 지점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0개 정도 이제 지점을 거느린 그런 체인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사가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웰컴퓨터 사장님은 이제 단지 그 간판 갈기 귀찮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 자체상으로는 원래 이제 웰컴퓨터라고 지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컴리스 컴퓨터라는 상호로 이제 간판을 걸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대로 써오셨는데 다시 이제 상호를 웰컴퓨터로 되돌리려고 하신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엊그저께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 트윗을 하나 올리셨는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우리나라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즐겁고 잘 사는데 큰 가치를 두었던 시절입니다. 이 웰빙이 이명박 정권 초기까지 이어지는데 제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항상 상기하기 위해 매장명을 웰컴퓨터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웰빙 컴퓨터인데 이제 웰빙 컴퓨터는 좀 제가 보기도 어감이 별로예요. 웰컴퓨터가 나을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웰빙이라는 말에서 이제 창의해서 웰컴퓨터라고 원래 상호를 지으신 건데 컴퓨터 컴퓨터 지점으로 들어가면서 한동안 컴퓨터 컴퓨터로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간판을 바꾸려고 한다. 앞으로 이제 웰컴퓨터로 불러달라. 뭐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고 이제 뭐 이어서 이제 그 이틀 전인가 이제 또 컴퓨터 하나 복구한 사연을 이제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큰 일을 겪으실 뻔했더라고요. 네네. 이분께서. 네. 이게 그런 거죠. 이 크립토 라커 랜섬웨어. 네. 이게 그 뭔가 이렇게 암호를 걸어가지고 파일을 못 열게 네, 해서 그러니까 뭐 랜섬웨어라니까 랜섬이 납치 유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용자의 컴퓨터를 납치하다시피 사용 못하게 그냥 예. 그 비번 걸어서 막아버리고 볼모로 잡고. 예. 이 컴퓨터 제대로 쓰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내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게 이게 랜섬웨어인데 크립토라커는 2012년 13년쯤에 처음 발견된 랜섬웨어인데 얘는 결제를 비트코인인가로 받으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웰컴퓨터에서 이제 수리를 받은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크립토라커 랜섬웨어의 일종인 겐드크랩이라는 이 랜섬웨어에 걸렸는데 얘네는 결제를 대쉬라는 가상화폐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 네. 이게 근데 어떤 식이냐면은 걸렸을 때 이 랜섬웨어가 걸리면은 컴퓨터에 있는 모든 미디어 파일 있잖아요. 사진이나 뭐 동영상. 음원이나 동영상이나 다 막혀버려요. 재생하려고 클릭하면은 비번치라고 떠버려요, 바로. 네. 그리고 뭐 문서 파일도 다 못 열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는데 없어지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텍스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은 사이트 주소가 하나 뜹니다, 보통.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가 비번 하나 줄 테니까 이걸로 아무 파일이나 하나 열어봐라 그러면 파일 하나는 열려요. 나머지 다 알고 싶으면 입금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연에서 이제 감염된 이 겐드크랩은 보통 한 1,2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오.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구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찾아보면은 랜섬웨어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바이러스 복구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져 건드리면 시스템 파일 같은 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수상한 파일 다운 안 받는 거고 일단은 메일로 들어오는 수상한 파일이나 아니면 사이트에서도 보면 강제로 이렇게 실행시키거나 다운받게 하는 파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잘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평소에 항상 백신 켜놓고 실시간 감시를 눌러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 중요한 파일들을 항상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그런 습관을 기른다는지 알 필요가 있고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개인이 고치려고 하면은 진짜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네. 차라리 웰컴퓨터 같은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 그렇겠네요. 네. 예. 이거 뭐 저기 얘네들 돈 달라는 대로 준다고 100% 고쳐주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 인질범과 협상하면은 인질범 손에 놀아나게 되는 거지. 그렇죠. 협상한다고 인질범 인질 다 풀어준 경우 잘 없거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야, 드디어 아주 훈훈한 소식이 하나 올라왔네요.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그리고 진짜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렇죠. 그 요즘 보면 컴퓨터에 그 뭐 야동 같은 거 아니더라도 보면은 개인 기록들을 많이 저장을 하잖아요. 특히 요즘 그 젊은 부모님들은 네. 아이들 사진, 그렇죠. 동영상 그렇죠. 많이들 보관하고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뭐 집에서 특히 저기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 엄청 다들 보관하는데 그게 기록이잖아요, 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뭐 손주 손녀들 파일 그렇죠. 갖고 네. 계시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든든한 웰컴퓨터가 있으니까요. 네.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시면 웰컴퓨터에 문의하시면은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웰컴퓨터 소식 이제부터는 웰컴퓨터입니다. 네. 네, 웰컴퓨터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옥수수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올라온 소식은요. 고춧가루입니다. 한 근 500g에 지금 13,000원 더하기 택배비 3,500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세일가라고 하네요. 한 근에 네, 아마 작년에 만들고서 좀 네, 이제 남은 물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고춧가루 잠깐 뭐 떨어지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한번 주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햇 미숫가루가 나올 때가 네.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일조량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 하필 준비 중이라고 하시죠. 네, 장마 기간이라서 한 3일 정도는 이제 날씨가 맑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중간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네네. 조금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곧 햇 미숫가루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옥수수도 이제 곧 나올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조생종 옥수수가 이제 나올 때가 됐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며칠 전에 저 SNS 보니까 들깨가루 네. 2인분 정가 2개 분량 정도 네. 그 판매한다고 올리셨는데 바로 그냥 그 품절이 돼가지고 그렇죠. 바로 양이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 바로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광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네네. 네, 그래서 제공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간단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제가 이제 인트로에 그 정권은 바뀌어도 이제 국민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게 이낙연 대표님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네. 이걸 이제 적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사실 이거 그냥 당시에 어떤 그 우리 진영 쪽 사람들 약간은 어떤 패배감 같은 게 이제 있는 그런 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말도 참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인트로에 이 말을 인용을 한 거는 그 위로의 맥락보다는 좀 다른 맥락으로 저는 인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잠깐. 이게 뭐 결국 그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은 안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국민이 곧 나라니까 나라는 안 바뀌고 정권만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항상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라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변하고 있는 쪽에 불변하고 있는 나라의 자기가 어떤 뭐 정책 위반이나 관리자로서 이제 잠시 그 권한을 위탁받은 거니까 국가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은. 근데 지금 현재
정치의 행태를 보면은 거꾸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일단 부정하고 보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 뭐 부정할 거 있으면 그러니까 비판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비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면은 청산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뭐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짚은 인트로에 짚은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일단? 나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길로 해서 잘해볼게라고 해가지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수긍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이 아기 대통령이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초심자라는 소리죠. 뭐 그렇게 이제 그 지지층에서는 옹호를 하고 있던데 대통령은 다 처음 합니다 누구든 간에. 그렇죠. 네. 옛날에 뭐 네.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나 네. 뭐 이승만까지 2번 3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 중에 대선 후보들 중에 보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제 워딩을 종종 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 처음 하는 일인데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네. 통치하는 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고칠게요라고 그렇게 실수 번복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노빠꾸잖아. 네. 대통령만큼 노빠꾸 직업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실수하면 정말 좆되는 건데 심각하게 좆되는 건데. 그래서 뭐 아기 대통령 그런 식으로 그 지금 방어 논리 펴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바뀌지는 그러니까 국민은 그대로인데 정치가 그걸 이제 정치가 자꾸 그 국민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그 포퓰리즘이나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 기반으로 한 전체주의까지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당시에 그냥 툭 던지신 것 같진 않아요. 이 말씀을.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서 그렇게만 던진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연 이낙연 대표님이 생각을 안 하셨을까? 네.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말로 깊은 생각 끝에 나온 한 문장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문장에 담긴 메시지들이 뭘까라는 거를 지지자라면 적어도 지지자라면 좀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에 담긴 그 생각 중에 내가 그 따라가야 될 지점은 뭘까? 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그 농부는 밭을 타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네. 하셨었잖아요. 사실 그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그 선거라는 어떤 이벤트를 치러 나가면서 정치인이 어쩔 수 없이 또 이 국민들에게 표를 발해야 되는 그렇죠. 네. 입장에서 이제 국민을 탓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우리 호구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 역시 이 비슷하게 맥이 좀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들 이제 철학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다만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시야가 좁으신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던지셨을 때는 그 말이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연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굳이 바라보자 한다면 네. 밭을 탓하지 말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밭을 훌륭히 일구어서 물려주셨으니 그렇죠. 그거를 괜히 그 막 멋대로 갈아엎지 말고 네. 밭을 잘 이용해서 정치를 잘 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사실 멋대로 갈아엎는다고 해서 엎어지지도 않아요. 네. 그게 어떤 지금까지 그 쌓은 이 바뀌지 않는 국민의 저력이기도 한 겁니다. 이명박이 그렇게 개판 쳐놓고 뭐 박근혜가 그렇게 개판 쳐놔도 망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그 에고를 그러니까 자기 에고를 좀 줄이고 진짜로 좀 겸허해져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잘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국민의힘 쪽
특히 그 권선동 원내대표 네. 이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죠. 정말 권성동이 사실은 지금 거의 실세 그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니죠. 물론 뭐 이제 최순실처럼 네. 아예 보이지도 않게 뒤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그렇긴 합니다. 네, 뭐 원내대표나 정도 되는 어떤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말을 보태는 거긴 한데 근데 너무 나댑니다. 그렇죠. 원내라는 거는 그냥 지금 그 입법부에서 여당의 원내대표인 거지. 이 사람이 행정부의 수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행정부 수반인 것처럼 그렇게 막 보이는 말들을 던져대고 있으니까 차라리 뭐 국회의원직 던지고 총리를 하든지. 청와대 들어가든가 네. 아니면 뭐 총리하는 건 그 의원직 안 건드려도 되잖아. 총리는 겸직되잖아. 총리는 겸직 안 될 겁니다. 장관까지만. 네. 장관까지만 될 겁니다. 이참에 총리하면 하든지 그래 권성동 예, 차라리 예. 그러고 싶으면 총리하고 저기 이낙연 대표님처럼 최장수 총리하면 해보든지. 근데 엄청 욕박하시나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에서.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관리 또한 일단 네. 각자 그 직책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좀. 예. 네. 뭐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하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 비서나 수석들이 뭐 좀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뭐 총리가 정리를 하든가. 근데 현재로서는 뭐 별로 기대가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인트로와 연결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평산마을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평산마을 소식에서 첫 번째 곡지는 요거는 뭐 마을 소식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 집어넣었는데 6월 27일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 SNS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무엇을 누구를 위한 신북풍이니까 해가지고 그 저기 그 월북했다 이제 피살당한 그 전직 공무원 그 양반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물고 늘어주고 또 추가로 또 이제 신북풍론 제기한다고 태영호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거기에 관해 이제 비판을 하신 건데 2019년 오징어잡이 어선의 탄처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추방 이런 건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태영호가 뭐 우리나라를 이제 말하자면 탈북한 사람들인데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이거 뭐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빨개놓고 그러고 이제 태영호가 지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맞아요. 예. 그때 처음 소식 전해졌을 때는 꽤 이례적인 일이라서 네네.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실상은 이 사람들이 그 어선에 탄 말하자면 어부들인데 그 같이 배에 탄 선장이나 선원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 배에서. 뭐 선상 반란을 일으킨 건지 어떤 건지. 그 피해자가 많죠. 네. 그러니까 선장을 포함해서 이제 총 13명. 네. 네. 인간 변기도 거의 수준이면. 그러니까요. 일단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 위에서. 네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남쪽 해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쩌다 보니 넘어온 거고 처음에는 그 해군의 어떤 그 통제에 불응하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넘어온 거거든요. 이게 꼬라지가. 그래서 사실 이거 뭐 귀순하려고 했던 건 맞긴 맞나 싶기도 한 수준입니다. 보면은 그렇죠. 뭐 어디 다른 데로 제3국으로 도주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귀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거 딱 봐도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돌려보낸 건데 이거 가지고 태영호가 제랄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범을 망명시키는 네.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외교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범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렇죠. 살인범인데 이런 사람 받아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살인 날 일 있어요? 하여튼 뭐 굉장히 허접합니다. 네. 허접하게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고 네. 뭐 태영호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에 예민한 분이었는지 자기도 엄청 북한에서 들어온 짓 하다가 넘어온 주제에 말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에이씨 진짜 에이 제가 방송하면서 에이 하는 걸 정정하는데 이게 다 욕을 못 해가지고 욕도 못하지만 뭐 더 말 보탤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욕 아니면 보탤 말이 없어. 예. 그래서 참 이 지금 색깔론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면은 정권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상황이나 대내적인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론은 어떻게 좀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 이러는 게 아닌가 뭐 싶은데 그런다고 당장에 뭐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 뭐 어떻게든 뭐 문재인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잘 안 통하다는 거는 현재 지지율 흐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정신 좀 차리고 뭐 이렇게 뭐 다 이재명스러운지 여든 야든. 사실은 이제 이재명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그 일반적인 정치의 모습이기는 하죠. 보면은 특히 국힘 쪽이 이런 짓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하여튼 원조가 돌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예. 하여튼 뭐 제가 뭐 지난 대선 때 그 민주당의 기조가 어게인 2007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이명박 정부 뭐 이렇게 돌아간 느낌도 있어요. 있기는. 뭐 비슷하겠죠 많이. 네. 윤석열도 뭐 이명박 때 쿨했다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거기다 지금 거의 풀어주려고 그러고 있질 않나 뭐. 에이 또 얘기가 나온다 또. 네네네. 자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28일에 대통령 이제 트윗이죠. 네. 대통령님께서 트윗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진과 네. 함께 올리셨는데요. 하얗게 네. 그 메밀꽃이 핀 사진과 함께 네. 올리신 내용입니다. 고교 때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읽은 느낌이 하도 강렬해서 여행 다닐 때 강원도 봉평까지 메밀꽃을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 집 메밀밭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또 저기 뭐 메밀을 집에서 키우래 그러시는 분도 있었고 메밀은 이제 실내 재배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메밀이 대체로 그냥 좀 촉박한데 씨만 뿌려도 잘 자라는 그런 좀 튼튼한 좀 이제 생명력이 강한 작물인데 실내에서 화분에서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그 오랜만에 트윗은 되게 오랜만에 올리신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그 인스타에 이제 올리시다가 또 이날은 보니까 대체로 인스타에는 그 평상 비서실 쪽에서 올리는 것 같고 트윗은 대통령님이 직접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느낌이. 이 문장도 보면은 대통령 문장 같거든요. 네. 대신 문장이. 또 비서실은 이제 비서실이라고 그렇죠. 남기잖아요. 네, 비서실입니다라고 남기기도 하고. 뭐 이어서 이제 6월 29일 날 이것도 이제 또 새로운 또 이니템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한컷 한국사는 사진으로 들려주는 역사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쓴 역사 선생님이 10분 있었는데 사진과 함께 보는 역사가 흥미진진합니다. 주제마다 사진 한 면, 이야기 한 면이라서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재미에 문제의식을 더한 저자들의 열정이 돋보입니다. 초등 6학년 어린이가 퇴임 인사와 함께 아빠가 쓴 책이라며 보내왔습니다. 취임 때도 편지를 보냈었고 작가가 꿈이라고 하네요. 소녀는 아끼는 해리포터 엽서 2장을 이어붙인 편지에 어른스럽게 대통령님 이제는 한시름 내려놓으세요라고 썼습니다. 정시윤 어린이 고마워요라고 이제 트위터를 올리셨어요. 아이고 이 정시은 어린이 정말 마음씀이. 또 한컷 한국사 이제 물 들어오게 생겼죠.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다음날 단면전이 하나 달렸는데 이게 이 이제 정시훈 학생의 이제 아버지 트윗 계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버지 계정 빌려가지고 본인 쓴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님 편지 쓴 정시훈입니다. 이렇게 손수 알려주시고 또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난리가 났네요. PS 저는 소년이 아니라 소녀랍니다라고 올렸는데 이거는 대통령님이 뭔가 좀 이제 간과하신 게 아닌가. 정시윤이니까 이름이 시윤이면은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는 이름이죠. 네네. 근데 이제 남자 쪽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학생으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대통령 트윗 보고 여학생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초등 6학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취임 때도 편지 쓰고 퇴임 때도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취임 때면 그러면 뭐 1학년, 2학년 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잖아. 네. 취임 때. 그리고 퇴임 때도 한시름 놓으라고 하는 건 되게 어른스러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그 또래의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훨씬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초등 6학년짜리 남자애가 저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으로 조숙한 남자애 아니면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여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그 한컷 한국사가 또 새로운 이니템으로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책이 괜찮더라고요. 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책 하나 읽어놓으면 어디 가서 아는 책이 좋거든요. 또 역사 자료라는 게 네. 사진이 굉장히 또 귀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희 뭐 어렸을 때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뭐 국사 교과서 보면은 뭐 음. 사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사진의 크기도 대체로 좀 작은 편이고 네. 이 글에 비해서 사진 비중이 좀 적거든요. 그렇죠. 옛날 교과서는 특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또 많이 좀 사진이 더 커지고 했겠구나. 하지만 이제 이런 책이 또 하나 더 더해졌으니까 좋은 책이 한 권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뭐 국사 교과서 사진 그러면 저는 그 중에 이제 사람 나오는 사진들은 다 그 얼굴이 그리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 맞아. 누군지 뭐더라고요. 볼펜 같은 거. 안경 쓰고 막 수염 그리고 얼굴 이렇게 막 그 깨면 자국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칼빵 자국 같은 거. 칼빵 자국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아, 다들 하는군요. 그랬던 기억밖에 없다. 자 이제 뭐 연이어서 대통령님이 이제 이렇게 그 SNS에 책을 많이 추천글을 많이 올리셨고 그럴 때마다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뭐 네. 출판사 측에서 피드백이 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니까 기사로도 많이 이제 이게 나왔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뭐 꼭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의식한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이제 트윗을 올린 민주당의 정치인이 있죠. 네. 그분. 네, 6월 25일 날 이제 이재명이 이제 트윗 하나 올렸는데 설득의 심리학.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제 올렸는데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초판이 1984년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군요. 이거는 거의 그 심리학계에서 고전에 가깝습니다. 지금 와서는 지금 40년 지났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그 심리학 뭐 개론이나 그런 데 이제 인문 교재를 많이 쓰였던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추천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저기 뭐 성문 기본 영어나 수학 정석을 추천 도서로 추천은 안 하잖아.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씩은 본 책이니까 그걸 뭐 제대로 읽었냐 안 읽었냐의 그 차이지. 그러니까 참 이 책의 어떤 지위나 네. 뭐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네. 성의 없는 성의 없는 글이네요. 성의가 마치 없고, 새로 나온 책인 것 마냥. 그러니까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책 한 권만 읽은 놈이 추천할 만한 그러니까 이재명이 책 저는 안 읽는다. 그렇게까지 추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천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책 내용을 보면은 그 설득을 어떤 5가지 요소로 나눠 가지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이 뭐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다 뭐 그 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글 자체가 좀 우스워요. 왜냐하면 이 책은 설득의 비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킨 그런 책입니다. 오히려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네. 좀 뭐라 그럴까? 그리고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걸 네. 어떻게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뭐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엄청 찾는다라는 그런 명제를 하나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음식 보면 눈이 뒤집힌다.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은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훔친 거는 그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같으면 이건 인간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배고픈 사람 음식을 보면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그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내 부하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책을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설득의 심리학은 후자에 가까운 책입니다. 그래서 설득의 인간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만 읽고, 그러니까 이 책 한 권만 읽고 만약에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하면은 되게 사이코패스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떤 기제로 움직이는지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 방법론을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읽었을 수도 있겠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이 책을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이 책을 제대로 안 읽었거나 만약에 읽었는데 인간적이라고 느낀다면은 이재명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 생각과 일치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을 조정하는 방법이 이 책에 만약에 그대로 적혀 있었으면은 이재명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재명은 사이코패스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과연 읽었을지 안 읽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냥 제목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다음 소식은 그 평산마을에서 혐오팔이 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신고에 대해서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근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집회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데 보면은 국민신문고 앱인가 그 각종 이제 그 신고 같은 거 할 수 있는 앱. 네, 신문고 앱이 있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평산마을 근처에 이제 뭐 예새끼들 보면은 막 되게 그 추잡한 현수막도 걸어놓고 뭐 수국 같은 거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신고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어떤 시설물의 현수막을 두고 한 번만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네, 건 바이 건으로. 그래서 이제 뭐 현수막 하나를 가지고도 불법 현수막이다. 뭐 그렇게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환경오염으로 태클 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환경오염 쓰레기 방치. 그다음에 얘네들이 주로 보면 그 거점으로 삼는 게 그 평산마을 진입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 네네. 그쪽이기 때문에 이제 표지판 가리는 거 그걸로도 신고를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그 버스 정류장 점거했다고 그렇게 신고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차례 신고를 넣으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뭐 개선을 하거나 할 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보이는 것들마다 이제 여러 항목으로 몇 번씩 신고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전략적인 말씀을 이제 트윗에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어서 이제 또 말씀드릴 것도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유튜브 채널 신고해 달라고 링크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옛날에 대빵했던 것처럼.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그 트윗마다 이제 그 설명을 잘 해놓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번 그 영상 하나 올라온 거에 관해 라이브 하나 올라올 때 그때 신고를 넣을 수 있는 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16번이라고 해요 최대. 신고 넣고 신고 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최대 16번씩 신고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라이브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 기존에 하던 거 끊고 그다음에 다시 방을 새로 파가지고 라이브 이제 방을 새로 파서 또 돌리고 하면서 기존의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링크 따라가는데 영상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계정 자체를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정 자체 신고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계속 폐쇄가 되고 있어요 채널들이. 폐쇄가 되는데 이제 계속 새로 만드는 네, 거죠. 계속 이제 부계를 새로 파는 거죠. 네. 뭐 다른 사람 계정을 다른 사람 명의를 쓰는지 자기 명의로 메일 주소를 새로 파가지고 만드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이제 인내심 싸움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근데 예전에 다른 그 뭐 일베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일베충 같은 그런 이제 일베 하던 놈이 하던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윽튜브라고 있었거든요. 그 네네네. U자를 이제 윽으로 바꿔가지고 네네네. 윽튜브라고 이제 걔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에서 완전 접근 금지예요. 이제 계정도 새로 못 만든다고 하죠. 부계조차도 못 만든다고 만들 했던. 수는 있는데 만들면 바로 막아버려요 유튜브에서. 예. 걔다 싶으면 바로 막아버리는 거야. 걔 그래서 그 탈바지 쓰고 놨던 놈인데 막 다르게 분정하고 어떻게 해도 귀신같이 하려고 막아버려. 걔가 아마 그 유튜브 원래 그 동안에 수익이 꽤 컸거든요 진짜로. 걔 개인 유튜버로는 거의 그 정치 관련 개인 유튜버로는 거의 1등 먹었을 거예요 한동안. 그 수준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놈이었는데 그 수익도 다 아직 못 찾고 있고 아예 틀어 막아버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누적되고 이게 죄질이 확실하게 더럽다라는 게 어느 정도 유튜브에서 판단이 서면은 아예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부계 파니까 이거 뭐 신고해봤자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진짜 인내심 싸움까지 간 것 같아요.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영구 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대통령님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핫했던 좀 많이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전기요금 관련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2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제 음. 전기 요금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죠. 네. 7월부터 9월까지의 요금이 소폭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라고 해서 킬로와트 시당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5원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을 307kWh로 했을 때 네. 1,535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하필 또 여름이라서 음. 여름이면 이제 전기 사용량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보면은 이제 요금 인상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네. 부당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름철인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가 여러 가지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서 이 공공요금의 상승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 뭐에 다 인상시키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들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또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물가가 올랐으니 뭐 LNG 가격도 오르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네. 크게 오른 그런 것도 있고 뭐 유가도 오르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전 한국전력이죠.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네. 게다가 여기에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 현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네.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짚어야 될 거는 이 문재인 정부 머리채를 잡으니까 이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말이 네. 틀렸고 사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싸움이 시작된다고 해도 사실 저는 이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일찍 보도가 한번 됐더라고요. 이 대선 기간이기도 했고 네. 이 경향신문에서 올해 1월 6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내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네.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해요. 2017년에 네. 27.1%로 이게 그 전년에 비해서 살짝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2018년까지도요. 네. 2018년에 이제 23.7%까지 내려갔었다고 해요. 네. 이제 2020년을 보면은 29.6%로 2017년에 27.1%보다 오히려 2.5% 늘어났죠. 그러니까는 전체 기간을 따지면 사실 발전량 비중이 딱히 줄어든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에서 전기를 잘 생산하고 있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중앙일보 보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6월 29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제 원전 이용률, 그러니까 네. 가동률이 얼마나 되냐. 네. 원전 이용률도 그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을 보면은 전임 정부 5년 평균 이용률을 오히려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2분기부터 네. 한전이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때에도 원전 이용률은 90%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원전 빡세게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탈원전 한다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리려고 아직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 단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전기 생산 단가가 비싸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이 10%도 채 안 됩니다. 그렇죠. 한 6, 7% 정도 된다고 네. 하던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도 가지고는 이 전체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크게 미쳤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미미하다 네. 영향이. 그래서 이 원인은 그냥 딱 이거라고 합니다. LNG 발전 비중이 2017년에 22.6%에서 2021년에는 30.4%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좀 어느 한쪽을 탓하기는 좀 저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지금 LNG 발전 비중이 올라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탈원전 때문에 전기세가 올랐다라고 말하면은 반은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전기 수요가 상승을 했잖아요. 계속 네. 지속적으로 늘어왔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탈원전이 아니었으면은 LNG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에 가동하던 원자력 발전소를 줄인 건 아닙니다. 근데 전기 수요에 맞춰 가지고 더 늘려야 했다는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네네네. 이건 저는 좀 멍청하다고 보거든요. 네. 탈원전 실패 프레임이라고 만약에 공격을 할 거면은 이 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말은 못 하더라고. 생각이 없는 건지. 근데 네. 아무튼 이제 그 LNG가 지금 그 발전 단가가 아마 원자력보다 원자력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얼핏 보기로.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는 한 7, 8배까지 뛰고 원자력이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뭐 29원인가 30몇 원인가 그 정도 하는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신재생은 거의 한 200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조사한 거를 보면은요, 이거 한전에서 이제 네, 자료 올라온 네, 건데요. 단가표 있죠. 보면. 네, 발전 단가가 있는데 원자력이 이제 올해 4월 기준으로 하면은 킬로와트 시당 53원 정도 됩니다. 좀뛴 것 같네. 네, 53원 정도 되고요. 네. LNG 관련이 비쌉니다, 진짜. 네. 네, 이게 지금 현재 한 23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이고 LNG 값이 급격히 뛰어서 그렇죠. 네,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 이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네. 그러니까 60원과 120원 정도로 네네. 그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나고. LNG를 이제 늘린 게 그 원래 LNG가 늘어난 부분을 원전이 감당했어야 했는데 원전이 감당을 안 하고 LNG로 돌렸기 때문에 전기세가 올랐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LNG 발전소 언제 늘렸는지 아십니까 혹시? 박근혜 때 늘렸어요. 박근혜 때 LNG 산업 육성한다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기업들이 LNG 발전소를 그때 많이 늘렸는데 전기를 안 써줬어. 그래서 발전소 만들어놓고 정부 시책 들어서 발전소 만들어서 돌리려고 했는데 전기를 안 사주니까 폐업한 LNG 발전소가 박근혜 때 엄청 많았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막 그 헛발질한 것도 있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뭐 탈원전 때문에 전기세가 올랐다라고 말하면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해서 탓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는 제껴두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만 따져봤을 때 그래 탈원전 하다 보니까 전기세 올랐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이제 LNG 발전 비중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 그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영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원전 이용률이라던가 이런 발전량 비중을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줄어든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현행 상태를 거의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LNG 발전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발전이 뭔가 줄어들었다는. 그렇죠. 석탄 발전을 장기적으로 줄이고 있고. 네. 뭐 거기서는 이제 워낙 미세먼지 네. 발생률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돼서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현 여권 인사들이 특히나 네. 또 언론사들도 많아요. 언론사들도 이제 탈원전을 탓을 하는 그런 네.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네. 네, 그렇게 주장하는 뭐 역시 뭐 권선동이 있고, 뭐 다른 여권 인사들이 있죠. 그리고 도어 스태핑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탈원전 이야기를 뭐 언급을 한 적은 네.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반박을 하다 보니 약간은 좀 스텝이 꼬이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여름철이라서 이제 전기 사용 부담이 생기니까 이 전기요금을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뭐 이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자체로는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5원이 킬로와트 시당 5원이 늘어났잖아요. 네. 5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아까 1,535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월 한 달 평균 307킬로와트시 사용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최근에 뭐 2019년이랑 2020년 그리고 2021년 전도
그 가구당 평균 사용량을 보면은 300kWh를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가장 높았던 때가 2019년 8월인데요. 네. 이때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298kWh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예, 천원은 뭐 간당간당하겠네요. 예, 1,500원보다 적게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얼마 정도 늘어나냐? 한 1% 남짓 예, 늘어나는 정도라서 부담이 아주 커진다고 보기에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산업용 전기를 높여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주택용 전기하고 산업용 전기하고 사용 판매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제 이명박 때하고 그 전,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네. 그때는 이제 어떤 산업 육성책 그런 게 있었는지 네네. 주택용 전기 단가하고 산업용 전기 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그게 이명박 이후로 점점 줄어서 산업용 전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주택용 전기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단가를 보면은 주택용은 109원이고요. 산업용은 107원입니다. 1kW당 그렇다는 거죠. 네, 1kWh당. 그다음에 네. 2020년에는 108원과 107원. 이 정도 차이라서 사실 이제 산업용 전기도 사실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뭐 싸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올린 게 그러면은 과도하냐? 네. 그래서 올해 많은 국가들이 이 LNG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엄청 올렸더라고요. 네. 독일은 43% 올렸다고 하고. 독일 예. 폭동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은 33%. 오. 와, 여기 더 대단한 나라가 있네요. 스페인은 68% 올렸다고 합니다. 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24%, 네. 일본은 12% 인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래도 뭐 그냥 적당히 올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민 부담은 어떻게 하냐? 서민들은 아무래도 좀 힘든데 지금 이제 한전에 복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네. 국가 유공자라던가 아니면 네. 독립운동 유공자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대가족 또는 이제 세 자녀 이상 가구 네. 뭐 이런 가구들도 있고 네. 그런 다양한 계층에게 할인 제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돼 있는 것만 보면은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월 2만 원 한도로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생계와 의료 쪽에 네. 대해서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와 교육에 대한 할인으로 월 12,000원 한도로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심야 사용에 대해서는 20%에서 31.4%까지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하고요. 네. 차상위 계층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적지만 여름철에 월 12,000원 제한으로 할인을 하고 있고 심야에는 18%에서 29.7%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단 이 여름철에는 이제 전기 수요가 좀 올라가니까 이 복지 할인 대상을 약 350만 가구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 할인 한도를 40%까지 네.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요. 네. 이제 모든 지금 할인 대상자들, 뭐 장애인, 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뭐 대가족, 세자녀 가구, 출산 가구 모든 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좀 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뭐 뒤에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네네,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한 가지만 제외하면 욕먹을 일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한 가지 욕먹어야 될 일이 뭐냐면 쓸데없이 탈원전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차라리 이런 설명을 더 잘했어요. 그렇죠. 잘하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전기요금 오르는 원인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일인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욕할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는 엄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니까 쓸데없는 싸움을 부추긴 거죠. 네. 자, 그럼 한전의 적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한전의 적자를 보면은 이게 영업이익 분기별 영업이익 적자가 작년 2분기부터 나타났더라고요. 네네.
2분기부터 나타났는데 이제 연말 되면서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심각해진 겁니다. 내용이. 네. 그래서 작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흑자였는데 네. 2분기 들어와서 7,500억, 3분기에 9,400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연말 4분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조 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4조 7천억. 그리고 올해 1분기는 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자가 늘어나는 모양새가 사실 심각한 편이긴 하죠. 네. 네. 저기 정말 이 뭐 기하급수적이라 할 만하게 적자가 확 터졌는데 이것도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가스값이 가장 큰 이유일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누적된 적자가 또 이렇게 데미지를 줬다는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적자가 누적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네, 코로나 때 그건 일시적으로 낮춰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전기세를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게는 낮춘 게 아니고 낮춘 거는 이제 주택용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에 낮췄는데 네. 이제 그 뒤로 상황이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예. 생겼는데 근데 굳이 동결했죠. 그렇죠. 억제를 했죠. 예, 억제를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기세, 그러니까 전기요금 그 어떤 그 시책을 봐도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뭐 저기 지원금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원금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전기세를 올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 이걸 네. 계속 동결을 했다가 사실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기세 인상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올해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그렇게 이제 전기세 인상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잡아놨던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3월에 네, 한번 올렸죠. 네,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인상 그 자체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애초에 뭐 굳이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은 비판하는 쪽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방어 논리로 이상한 걸 던졌을 수는 있는데 정부는 그러면 안 돼. 정부가 국민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공급 요금이 오르면 불만의 소리는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진실하게 대응해야, 진솔하게 대응을 해야지. 투명하게.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문에 전기세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때는 정말 니 지금 그래서 싸우자는 거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박하고 대응해야 될 말이 생기지만은 애초에 전기세 인상 자체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한테 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올리지 않았다. 네, 아직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10월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니까 사실 부담은 그렇죠. 심리적인 부담은 계속 남아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또 가스 요금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다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내는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은 아니죠. 뭐 사실은 이제 푸틴 개새끼. 푸틴의 머리채 그 없는 머리채를 확 잡아서 다 이 새끼 나토에서 정상회의 하니까 거기에 대고 이제 괜히 그 저기 허세 부린다고 우통 까고 106하는 사진 올렸더라. 아직 여전하네요. 여름만 되면 우통을 이렇게 까더라고 그 아저씨는. 푸틴 씨. 에이. 근데 한국한테는 잘해준 게 있어가지고 또 뭐 우리도 돈 빌려줬잖아. 우리 차관 빌려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존나 그 솔직히 남는 장사 했거든. 차관 빌려주고 진짜로 남는 장사 했거든. 그렇죠. 뭐 누리호도 좀 그렇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일단 그냥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좀 정부에서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면 일시적이다. 또는 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 될 수도 있다. 뭐 하지만 뭐 최대한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뭐 크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요금 할인 제도도 뭐 그러니까 손 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금 할인 제도를 딱히 줄인 것도 아니고 보면은 뭐 범위를 축소시킨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데에서 뭐 더 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욕할 수는 없죠 사실. 네 오히려 이제 일시적으로 일단 여름에 더 늘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무난하게 하고 있으면서 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탈원전 타령이나 하고
팩트에서 어긋난 그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잘 좀 하고요.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정부가 네. 사실 그 컴백한 이명박 때 인사들이 제법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시대에 있었던 싸움들이 좀 재현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올리는 게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주장들도 간간히 네. 예, 보입니다. 네. 간간히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적자가 커지면 이것이야말로 민영화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이 됩니다. 네. 이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2002년 4월에 참여연대에서 이제 올린 칼럼이 있어요. 네. 공기업 민영화를 거부하는 이유. 이게 이제 IMF 이후에 DJ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몇몇 사업들이 이렇게 그 민영화된 것 네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한전 같은 경우도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때쯤에 아마 네. 민영화됐을 거예요. 그 지금 사실 뭐 한전 민영화 그런데 송배전 말고는 이미 다 한전도 다른 영역들은 다 민영화된 상태죠, 사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연대 칼럼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는 경영 효율화를 깃발로 내세움으로써 시작된다. 그래서 이 경영 효율화 이거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과도한 적자에서 탈피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개선,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 그 공공 서비스의 단가를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질을 올려서 불만을 잠재우는 게 이제 민영화의 어떤 방향? 명분. 네, 명분. 네, 뭐 명분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명박 정부 때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인천공항 주식을 민간에 매각한다. 네. 그래서 이때 반대 측의 주장이 이거였어요. 흑자 경영으로 인천공항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하러 그러냐. 그렇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왜 하냐. 네. 그러니까 이 민영화의 빌드업이 어떤 지금의 적자를 뭐 과도하게 적자를 과도하게 포장하는 거는 이제 민영화의 빌드업이 될 수는 있는데 적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는 사실 민영화를 가로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민영화 빌드업이 아니거든. 민영화 빌드업을 역행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그 한전의 어떤 적자를 그러니까 한전을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전기요금 더 낮춰야지. 괜히 욕먹으면서 전기요금 올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전기요금 더 떨고 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민심 얻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적자 존나 많아졌다. 우리 민영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갑자기 툭 던져야지 이게 민영화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네네. 그래서 뭐 워낙 이제 국민의힘이 뿌리 깊은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할까. 그렇죠. 뭐 실제 행동들도 뒤따른 적도 네. 많이 있었고요. 뭐 실제로 많이 해먹었으니까 몇 개는 이명박 때 맥쿼리 뭐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도로 같은 거 좀 해먹고 있으니까. 민자도로, 네. 뭐 그다음에 뭐 지하철 9호선 네. 그런 것들 뭐 많이 있었죠. 네. 이제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워낙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너무 미리 민영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히려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떤 이런 요금의 설정이 어떤 우리의 복지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그 한전의 전기 요금 할인 제도에 포함이 돼 있지만 어떤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실효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뭐 그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면은 그 취약계층들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게 계절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에너지 바우처는 말 그대로 그 에너지 요금으로만 쓸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재난지원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난지원금도 용처가 제한돼 있으니까. 약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네, 약간 근데 에너지 제한돼 바우처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하고 있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있는데 기존의 정책들을 그런 지원 정책들을 축소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건 더 확대시켜야 되는 정책이고 네. 그래서 축소시키지 않는다면 그걸 그냥 지적할 수는 없죠. 뭐 그런 게 정말 축소되고 있으면 그때는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따져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이 민영화라는 것도 그 민영화가
전부 다 악일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네, 너무 네. 경도된 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어떤 민영화는 악이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삽질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이 그 저기 뭐야 어딥니까? 그 일산대교였나? 그 다리 네네. 사실은 그건 뭐 민영화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은 그 지분을 저기 뭐 연금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갖고 있는데 무료화 시킨다 그랬죠. 예. 자기들이 뺏어가지고 무료화 시켰다고 그랬다가 다시 철회당했잖아요. 예. 무슨 국민연금공단은 괜한 손해를 네, 볼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그 뭐 이런 저기 뭐야 한전 민영화하고는 맥락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애초에 그 이재명이 그렇게 날뛴 게 이 어떤 민영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적대감 그 프레임을 활용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민영화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니면 민영화가 뭔지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관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민영화 나쁜 거다 이런 거 그 참여연대나 그쪽에서 계속 주입시킨 그런 프레임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낙검수 통해 가지고 존나 극대화됐는데 그런 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정기예금 관련해서 논란에서 요금 인상한 게 잘못됐다. 이 프레임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민영화 프레임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럼 비판할 게 없냐? 비판할 거 많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거 이거 틀렸고, 그러니까 탈원전 프레임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올랐다라고 말하면은 그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탈원전 프레임이 틀렸냐? 그다음에 탄소 제로 정책이 틀렸냐라고 하면 그거는 동의를 못 하거든요. 또는 뭐 탈원전이 실패했냐? 그것도 아니죠. 자, 그 최근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이 그 나토 정상회담 갔잖아요. 갔다면서 뭐 유럽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세일즈 얘기를 했네 어쩌네 그러잖아. 그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얼차가문 소리를 하나를 했습니다.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유럽을 개척 시장으로 삼겠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 빡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 수출입 동결이나 어쩌나 그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중국에서. 네. 실제로 또 한국에서는 중국 소비재 관련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죠. 사실 중국이랑 그렇게 무역 끊겨버리면 좆되는 게 원자재 수입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딴 거보다 국내 네. 산업에 직접적으로 타격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발언이 경솔한 발언이기도 했고 저는 거기서 이제 중국이 아니라 유럽의 방점을 찍고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럽을 좋습니다. 유럽을 그래서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겠다고 쳐요. 유럽 시장 개척의 제일 높은 진입 장벽이 뭐냐면은 탈원전이랑 탄소 제로예요. 유럽 EU의 주축국은 그러니까 중심국은 독일입니다. 독일 지금 원전 다 없앤 다고 원전 안 해요. 진짜 원전 가동 안 해요. 지금 석탄이랑 가스로만 발전해요. 지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이제 그 와중에 늘려가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높은 환경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탄소 2050년까지 제로로 가자고 기후 협약 맺고 그랬던 거 유럽이 중심돼서 뭐 파리 기후 협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탈원전 비판하면서 유럽에 장사하겠다면 유럽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들어먹겠어요? 탄소 제로로 줄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탈원전이랑 저탄소 정책은 같이 가는 정책이잖아요. 두 개가 보완적으로.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전기세가 올랐다고 칩시다. 정말 막 심각하게 오른 수준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요인이 됐다고 칩시다. 저는 그거는 치러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장사를 우리가 무역을 못 한다니까. 외국에 물건을 못 팔아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리는데. 그리고 왜 비싼 돈 들어가면서까지 아직까지 효율도 안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전기들을 사주고 있냐. 그게 뭐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혹은 뭐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게 그 주류가 될 것이고 발전의 주류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선점하지 않으면은 또 따라가야 돼요. 외국 기술 돈 주고 사와야 된다고. 안 그러려면 지금부터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게 정부에서 말하자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산업에 돈을 대야 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를 뭐 한전에서 사들이고 비싼 전기를 사들이고 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이 탈원전 그다음에 탄소 제로로 인해서 전기세가 오르면 전기료가 오르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부담해야 될 그러니까 필수 부담 비용입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치러야 될 대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탓해버리면은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로 유럽에서 장사하겠다며. 유럽에서 장사하려면 그걸 탓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러니까 전기세 올리고 그래서 국민 부담을 다 같이 지면서도 환경 문제를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 향해 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다 그 탄소 줄이려고 하고 원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이 돈 더 내게 생겼습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하는 말이랑 대내적으로 하는 말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대내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 나라 외교부에서 그 받아 적어가지고 올리겠지. 윤석열 자기 나라에서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럼 뭐 독일이나 뭐 저기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서 그쪽 정보부에서 받아보고 이거 뭐야 싶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 장사하겠다 그래놓고 우리 기준에 안 맞추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소리를 자기 나라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G7이 초대를 못 받는 거예요. 윤석열. 이따위 마인드니까. 그러니까 탈원전하고 그러니까 뭐 저탄소 정책 까고 싶으면 까십시오. 근데 그럴 거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든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거 신경 쓰는 유럽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건 뒤통수 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러면 이건 뒤통수 치는 거지. 뒷담화 까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아무 말 하는 거죠. 진짜로 아무 말 하는 거고. 얘는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는 진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 막 그때그때 그 사람들 이렇게 너희 눈치 봐가면서 비 맞는 소리나 던져대고 근데 네. 쭉 늘어놓고 보면 앞뒤 안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기요금 인상에 관련해서 이 논란에서 정말로 비판해야 될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런 식의 발언들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따져보고 네, 이어받을 거 있으면 잘 이어받고. 그러니까요. 예.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길이 보일 텐데. 하여튼 이상한 정치 논란 좀 만들지 말고 해야 될 건 제대로 합시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 그렇게 말 던져봤자 나 같은 장사민사한테도 걸려드는 그런 허접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 유럽의 그 정보부 사람들이 모르겠어. 지금 이미 다 뻔히 보고 이거 뭐하러 이 새끼 저또 진정성 없다고 그러고 지금 보고서 다 올라갔을 거야 벌써. 그래서 뭐 유럽에서 무슨 장사하겠다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김건희가 유럽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럽에서 장사하려면 유럽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탈원전이나 그 저기 뭐 저탄소 정책 가지고 까지 마십시오. 장려해야지. 장려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우리 유럽에서 장사하려면 부담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게다가 우리 한 EU FTA도 다 맺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무역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그런 기준을 맞춰줘야죠. 예, 기준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단순히 유럽 기준만 아니고 좀 있으면 글로벌 스탠다드 될 거예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 아니면은 사실 어떤 새로운 돌파구 이런 게 없잖아. 지금 그대로 놔두면 진짜로 2050년 되면 지구 망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판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있어야 그 정부에서도 돈을 풀어가지고 뭔가 산업 육성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생기니까요. 그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성비 안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산업 육성해야지.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랑 어떻게 좀 그 약간 비교해 볼 만한 게 네네. 보면은 그 수소차 정책이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현대차가 첫 모델을 출시한 게 2000년이었거든요. 야, 진짜 빨랐군요. 네, 이게 당시에 이제 주행 거리가 160km, 최고 시속이 124km.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주행 거리 160km면은 도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용도 이상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차가. 네네. 그래서 이건 말이 차지 사실은 한 스쿠터 대용 정도 그 정도나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이래서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현대가 이렇게 수소차 또 출시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시승하시면서 아 이거 상용화 되냐 막 그렇게 이제 되게 관심을 높게 표하시고 그랬어요. 그 뒤로도 보면 현대가 계속 이제 뭐 한 3, 4년 모터쇼 때마다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나 이제 뭐 컨셉트 모델 같은 거 내놓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것들이 다 어떤 실용화 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네. 그 2000년에 시작해서 2018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실용화 시킬 만한 모델이 나온 거예요. 넥소가.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2000년에 현대차 처음 현대 수소 처음 나왔을 때 저거 안 돼. 저거 뭐 어디다 쓰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2018년에 내가 보면 존나 비웃겠지. 저 새끼 앞날도 모르고 그냥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심지어 2018년에도 비웃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네. 대세는 전기차인데 뭔 수소차 만들고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연료전지 차량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연료전지나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나 모터 굴리는 건 같잖아요. 네네. 근데 수소차는 배터리를 안 쓰는 거고, 배터리 대체 연료전지를 쓰는 거고, 전기차는 배터리를 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배터리의 어떤 용량이 연료전지차를 못 따라가거든요, 일단. 그리고 또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배터리는. 그래서 영업용 같은 경우는 특히 주유소 가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트럭 기사인데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로 영업을 뛰어. 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으니까 충전만 하는데 근데 수소는 가스는 마찬가지로 한번 쭉 쏘면 끝나는 거니까. 네. 특히나 또 대형 차량은 이 배터리 무게도 엄청나게 커져야 되니까. 그렇죠. 배터리 네네. 무게도 많이 늘어나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소차는 수소를 넣는 거니까 또 수소가 또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게가 좀 덜 늘어나도 된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실용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도 애초에 2000년에 그걸 염두에 두고 개발을 시작한 건데 만약에 중간에 태클 거고 그걸 엎으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어떤 그 현대차가 수소차에서 어떤 기술 선도적인 그 지위를 지금 누리는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었겠냐고. 네. 그러니까 이 탈원전이나 저탄소 정책도 그렇게 봐야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막 시작한 단계인데 벌써부터 정책 실패했다 그래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특히 문재인 지지자들이라면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좀 타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네. 이게 미국이랑은 좀 비슷한데 미국은 확실히 그런 게 좀 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프랑스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한 절반, 독일의 4분의 1,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한 2배 반 네. 분의 1, 2.5분의 1 그러니까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저기 IT 강국이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면에는 분명히 전기세가 싼 것도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세를 좀 가정용도 특히 싸게 매기면서 그런 산업을 육성해서 크게 키운 측면이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도 책임져야 되고 부담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전기세 인상에 관해서도 다른 나라랑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이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탄소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지지자라면 그 입장에서는 전기세 오르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막 확 올리면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충분한 요인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적자가 누적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누적된 적자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고 말하면 그건 반박을 해야죠. 왜냐하면 네, 실정이 아니고 그렇죠. 네. 코로나 시절에 전기세 올리면 안 되니까. 정책적 기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냅뒀다 올린 거고. 박정희 머리채부터 잡고 와야 될지도 몰라요. 일각에서는 또 이거를 전기세 일부러 문재인 정부 때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안 올리다가 윤석열한테 폭탄 떠넘겼다 그러는데 족까지 말라 그래. 그게 무슨 폭탄이야. 그럼 코로나 때 그 사람들 진짜로 지원금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전기세 올렸어야 했어? 그럼 그때? 그렇죠. 네. 2020년, 2021년에 올렸어야 했냐고. 못 올리잖아 그때는. 네. 그때 올리면 또 지랄했을 거 그때. 2021년은 이제 모르겠지만 2020년은 또 그때 유가가 또 쌌잖아요. 왜냐면은
산업이 멈춰가지고 기름이 남아도니까. 그렇죠. 그때 네. 막 저기 난리도 아니었지. 그래서 그때는 인상 요인이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한전에 적자가 누적된 것도 일정 그 가스 값 오른 게 가장 큰 요인이지만은 그 외에도 코로나라는 그런 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한테 폭탄 넘기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예전에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어떤 고통 분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각시키고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그렇죠. 의지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예, 드러내야 된다. 근데 뭐 취임 초기엔 또 대단히 무슨 추경해가지고 지원금을 세게 뿌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이러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 또 괜히 지원금 이제 사람들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럴 사람은 돈 준다 그러는데 누가 안 받는다 그래. 이러고서 뭐 딴 걸로 뭐 다 거들려고 안 그래도 전기요금 전기세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예 전기요금에 대해서 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야기를 조리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잘 정리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일단 뭐 계속 최근에 그 수사 관련돼서 네. 예,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이제 우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네 이번에도 SBS였어요. 네 26일 단독으로 나온 게 이제 그 두산건설에 이제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이제 협조 공문을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4년 10월 31일에 보낸 그러니까 두산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인데 내용이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병원 부지 정자동에 있는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 주면은 그 신사옥 그 용도 변경 해 줘 가지고 그래서 두산이 거기에 신사옥이랑 뭐 관련 협력 업체들 이제 건물 올린다고 했는데 그 용도 변경을 해 주면은 그 신사옥 1층을 공공시설로 제공을 하거나 성남 FC에도 후원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공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공공시설 제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부 체납의 형태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네. 성남 FC에 후원한다. 이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병원 부지 자체가 두산 측이 10년 넘게 계속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그 성남시청에서는 한 그 10년 동안 그 일괄적으로 이거 용도 변경 해주면 특혜된다. 특혜 논란 생긴다고 계속 이제 반려했던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문 있기 이제 한 달 전쯤 9월 달에는 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냅두고 놀리고 있으니까 병원도 안 올리고 병원 부지라고 사다 놓고 병원은 안 올리고 자꾸 용도 변경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 근데 이제 이 공문 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10월 31일 공문이 발송되고 나서 12일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성과금 네네. 성과금제가 이제 네, 후원금 받아오면은 10%인가를 주겠다. 네, 그걸 인센티브로. 그걸 이제 성과금제를 12일 후에 만들었다고 해요. 공문이 있고 나가지고. 이야 묘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15년 7월에 이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줬어요. 네. 해주고 네. 두산은 이제 신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랬더니면은 2015년 10월에 성남 FC랑 총 53억 규모의 공급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고 15년에는 3억 3천, 그다음에 16년에 20억, 17년에 22억 등의 이제 후원을 두산이 계속합니다. 성남 FC에.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당시 검찰 성남지청은 2015년 용도 변경 이후 두산건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이재명 의원이 측근인 이모 전 경기주식회사 대표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에 대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요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모 그 경기주식회사 대표는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네네. 이 사람이 성남FC 대표로 있다가 경기주식회사로 갔으니까 이재명 측근이지. 네. 그다음에 그 검찰 내부에서 이제 그 보안 수사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커트시킨 사람은 지난주에 그 여자 검사 아니냐고 했던 그 박은정 검사, 성남지청장 당시 성남지청장. 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거 만약에 이게 무슨 이명박이나 혹은 윤석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들고 내려가면 난리 났겠지. 그럼요. 네. 아유, 당장 머리띠 두르고 가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뭐 저기 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참 진영 논리가 이래서 무섭다. 자, 그다음에 6월 28일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가 대장동 인허가 때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없이 승인을 했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이기인 의원 발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기인 의원이 이제 원래 성남시 의원이었다가 지난 지선 때 경기도의원으로 갔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 인수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재명 특위 쪽인 것 같은데 인수위에서 지금 이제 인수위 기간 끝났잖아요. 7월 1일부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특위인가 이쪽으로는 2주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더 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이거 이제 요 기사도 보면 소스가 이제 이기인 의원 소스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성남시 인수위가 이제 인허가 자료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을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14년도 5월에 이제 성남시가 대장동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년 2월에서 3월까지 사이에 이제 그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네네. 공모를 했는데 화천대유 자산관리 참여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성남의 뜰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 6월에는 그 대장동이랑 일공당 결합 개발 계획을 이제 고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개발로 생기는 돈을 가지고 그 일- 신흥동이죠. 신흥동 네, 1공단 거기다가 이제 공원을 만들겠다.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년 1월에는 성남의 뜰이 그 대장동 1공단 분리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결합 개발 계획을 이제 고시를 했는데 성남의 뜰이 2016년 1월달에 그 공단이랑 그 대장동을 분리 개발하겠다고 그런 이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신청을 해요 성남시에. 그리고 성남시가 2016년 11월에 그 신청한 실시 계획들을 인가를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남의들이 우리 그거 결합 개발 안 하고 우리 분리해서 개발할게요. 이러고 신청을 했더니만은 성남시에서 그냥 분리 개발하겠다고 알았어. 그냥 오케이를 해줘 버린 거야. 근거 없이. 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게 개발하겠다는 그 사업 계획서를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네네.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없이 그냥 성남시에서 오케이 해줘 버린 거야. 네. 이 부분이 되게 매우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대장동의 수익, 그래서 그 환수했다는 수익, 그 5천억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신흥 1공단 개발이에요. 네. 공원 개발. 네. 이게 액수가 대부분이거든요. 3천억인가 뭐 그 네. 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분리시켜 버렸잖아. 그러니까 분리시켰으면 도대체 뭘로 환수했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5,500억이라는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돈인지도 그러니까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그 신흥 1공단 개발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전임 시장이 이대엽 시장이 네.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네. 신흥 1공단을.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상업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컨소시엄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신흥동 개발 컨소시엄이 딱 생겼는데 이재명이 되면서 그걸 엎었죠 완전히. 엎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컨소시엄은 개발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그렇죠.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에서인가 2심에서인가 아무튼 저 위에 그 배상금 물어줘야 되죠 성남시가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상금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컨소시엄에서 이제 건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지 우리가 미리 선정돼 있었는데 왜 개발 못하게 하냐 네. 인허가를 왜 안 해 갑자기 취소를 하냐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한번 합니다. 네. 그래서 2심에서는 원래대로 원래 컨소시엄이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결합 개발을 못하게 된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네네. 그러니까는 이 화천대유에서 개발을 못 하잖아요. 네. 대장동을. 아니 신흥 그 1공단을. 네. 그런데
대법에서 예. 이제 결합 개발할 수 있다. 예. 이게 타당하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발표가 나기 바로 직전에 이 성남시에서 예. 그냥 분리 개발할게요. 이걸 낸 거거든요. 계산기 두들겨 봤나 본데 그 사이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된다고 허락까지 해주는데 갑자기 성남시에서는 그냥 분리 개발하겠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갔으면은 그 저기 뭐야 애초에 말했던 이 예, 결합 개발을 하는 거죠. 결합 개발 그대로 할 수 있었는데 네네. 2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그렇게 저기 된다고 판단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그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다시 분리 개발 그 시점이 네. 정말 그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 거의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성남시에서 선수를 쳐가지고 그냥 분리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분리하는 게 더 이득이다. 뭐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 딱 해버리면은 분리를 다시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 쳤을 수도 있다. 네, 계산기까지 두들겨 보고 음. 분리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근데 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요 기사만 놓고 보면 중요한 거는 개발 뭐 결합이냐 분리냐 그것보다 이거 분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엎었는데 거기에 따른 타당성 그렇죠. 조사 보고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뭐 알았어요. 그러고 패싱해줘 뭐 패싱 해준 거니까 말하자면은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보면 6월 30일에는 그 이재명 옆집 팝숙소 많이들 아시는 네네. 관련- GH 관련이죠. GH 관련해서 앞세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그 사실은 좀 비선 관련됐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하기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제 그 백브리핑에서 백총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당시 이제 최초의 요 옆집 합숙소 보도가 있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찾아가본 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GH 직원들이 4명이 살고 있더래요. 거기에 남자 직원 4명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선이 있었다는 추정, 뭐 비선 합숙소로 운영하고 선거 캠프로 돌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만한 근거는 있을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초밥 12분 그런 것들이.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기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은 좀 주장하기는 좀 위험하다. 네. 의혹 제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다른 이유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뭐 GH에서 그냥 일단 직원 숙소로 썼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고 뭔 직원 숙소로 60평짜리 아파트를 10억 주고 전세를 내가지고 그렇게 직원 숙소를 줍니까? 그리고 뭐 제가 누차 주장하는 바지만 직원 숙소라는 게 특히 GH도 건설사잖아요. 네네. 현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원들은 집에 자기 이제 그 집이랑 상관없는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숙소를 박아두는데 누가 이런 고급 아파트를 그리고 순회동에 당시에 공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GH 공사도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숙소를 왜 박아놔 대체 이유가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뭐야 이제 이재명 의원이 살고 있는 그 순회동 집이 평수가 크다면서요? 그게 60평 정도 된다고 예. 하죠. 이걸 아니면 지금 여기다 한 20명 정도 때려넣으면 또 모르겠다. 그렇죠. 60평이면 뭐 좀 저기 그 성남 FC의 거기 이군 선수들 다 때려넣어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김혜경 심기경 한다고 옆집에 그 모르는 사람 들어오는 거 놔둘 수 없었다 뭐 그랬다 그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거는 좀 뭐 최소한 기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다. 네네.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인수위발 소식들 짧게 전해드리면은 29일 날 이제 그 성남시가 이제 이대엽 시장 시절부터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은수미 때까지 그 독후 파기라는 동향 보고서를 계속 올려왔다. 독후 파기를 이제 읽고 파기해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 문서라는 거죠. 미션 임파서블이 나오는 그 네. 오토에 터지는 뭐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향 보고서가 이제 은수미 때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이런 동향 보고서는 계속 있어 왔는데 2014년 11월 이후에는 토쿠팍이라는 이 조항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이기인 그 인수위원발 그 소식인데 201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성남시청 인권보장팀과 분당구청 및 시내 각 동주민센터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관내 상황을 취합한 동향 보고서 3,014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에 이제 지역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일 동향 보고를 이제 올렸는데 그걸 없애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긴 의원이 이제 성남시 의원 시절에 2014년 11월 27일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표지에 독후팍이라 적힌 그것이라며 동향 보고서의 존재를 폭로 추궁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이 독후팍이라는 표현이 동향 보고서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없앴고 네. 보고서는 계속됐고. 네. 이 보고서 내용을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당시에 이제 김무성 국회의원 초청 강연 토론의 내용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통진당의 이제 이석기 의원 최후 진술 관련 유인물 보고 소식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중 폭행당해 입원한 시의원 후보 부인의 퇴원 소식, 그다음에 특정 시의원을 소환하려는 주민단체 움직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행정 보고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사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시 행정하고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데. 네. 뭐 그래서 보면 집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이제 채증 사진 비슷한 그런 사진들도 이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성남 FC 축구팀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축구 팬들이 단체 항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뭐 동향 보고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건 또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2014년 11월 27일 그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고위 간부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이 동향 보고에는 사건 사고 문화행사 중앙정부의 성남시 방문 집단 민원 예측 시 직원의 질병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향 보고에는 사찰성 정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한 건데 네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상 사찰성 정보들이 꽤 있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그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문서는 보존 연한 만기까지는 파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읽고 바로 파기하는 그런 공무원 문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만기에 파기를 하더라도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찰성 정보가 적힌 보고서를 독후 파기라는 해견 지침을 달아서 작성한 뒤에 겉으로는 파기한 척하면서 뒤로는 시청 컴퓨터에 저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담당 직원들이. 왜냐면 후달리거든. 그렇죠. 만약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은 이건 내 잘못이고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고 내밀 때 이제 자기 이제 보험으로 이제 저장을 해왔던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마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누굴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서 입수 경위는 그 원래 이제 이기인 의원이 이제 이종훈 국회의원 비서 시절인 2013년에 성남시 경찰로부터 성남시가 작성한 동향보고 파일을 받고 존재를 알았다고 합니다. 이 동향보고라는 파일이 이제 관내 경찰서에도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입수를 하게 돼가지고 이런 파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왠지 경찰에서도 이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당연히 제공하겠죠. 경찰도 정보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착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처음에 이제 없다고 하다가 이거 이제 그거 파기했으면 불법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정부 공식 문서는 파기를 못하니까 파기했으면 불법이고 파기 안 했으면 내부 지침을 어긴 거니까 선택해라. 그러니까 불법보다는 내부 지침 어긴 게 낫지. 내부 지침 어기면 징계는 좀 받겠지만 불법은 깜빵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들은 비밀리에 인권보장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또 파기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종이로 인쇄된 거는 네, 파기를 하고 파쇄를 하고 네. 그렇게 했구나. 에휴, 참 고생했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6월 30일에 이긴 이 경기도 의원이 성남시 인수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성남시 이제 공용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용폰은 원래 한 대만 쓸 수 있어요. 임기 동안 한 대를 쓸 수 있는데 네. 뭐 당연히 또 1인 한 대겠지 뭐 공용폰이라고 몇 대나 주겠어. 개인폰은 그냥 개인폰대로 쓰고 공용폰이라고 주면은 공용폰 전화번호를 일반 업무적인 이제 명함 같은 데 줘가지고 돌리면 되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공용폰을 한 대를 원래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이재명은 임기 동안 세계 회선으로 6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계 회선인데 한 번씩 교체를 했겠지. 중간에. 그래서 총
여섯 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침대로라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한번 재임을 했으니까 폰을 2대를 쓸 수가 있어요. 4년에 한 대씩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임기 동안 3개 회선을 굴렸고 총 6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진상이 5개 회선 7대. 이야. 그다음에 배비서 오랜만에 나오는 그 배비서. 네네. 배비서가 전화는 4개 회선. 그다음에 타블릿 1대. 그래서 핸드폰은 총 8대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이 다 그 어떤 관련 근거들이 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뭐 수불 대장도 없고 관리 대장도 없고 그다음에 반납 절차도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른대요 지금. 안 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 그렇죠. 이거 반납하면 이제 포렌식 해가지고 내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정진상 이름 나오고 배수연 이름 나왔지만 네. 뭐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용폰을 이 정도로 썼으면은 이게 과연 다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공용으로 이만큼 하고 또 사적으로 또 몇 대 더 굴릴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이제 옛날 비서 백종선 씨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꽤 돌렸을 것 같은. 그렇죠. 네. 이 중에 한 대가 해경군 김씨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소식들이 요거하고도 조금 더 있었는데 지금 몇 개를 좀 빼먹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런 수사 관련된 소식들도 좀 나오고 이제 그런 거 봐서는 뭔가 수사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좀 무덤덤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결국은 정치적으로 네. 우리 손으로 멱살 잡고 끌어내리지 않는 한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런 주의라 가지고 네네. 이 수사가 잘 돼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현재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6월 25일 이석현 의원께서 전 의원이 SNS에 네.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비명계의 문제점은 이기겠다는 결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당대표 안 나오겠다, 누구는 함께 불출마하자 하는데 그런다고 대항마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기백 있는 동료 한 사람의 뜻 모아 힘 실어주는 것도 용기, 독배 들겠다는 헛소리보다 자신과 당을 위해 꼭 이기겠다는 진념으로. 참 그 맞는 말씀이고 다들 얘기하는 바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무색하게 또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6월 28일 날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제 뭐 다들 저도 그날 좀 김 빠지긴 했어요. 솔직히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겠지만 전당대회에서 정말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래도 제대로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지금까지 못했던 맞는 말이라도 해라. 지금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이 그렇게 말해야 될 때니까 그런 걸 바랬었는데 이제 그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물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실망을 하셨고 저도 좀 기운이 빠졌던 상태였는데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볼 여전히 있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반이재명 세력의 연합화를 위한 어떤 그런 이제 포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홍영표 의원도 자기가 물러나면서 나도 그냥 그 어떤 책임 있는 중진으로서 물러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재명도 너도 나오지 말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이 그걸 들어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렇게 물러나면은 지금 보면 이제 97에서 대거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잖아요. 97그룹에서. 뭐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고는 이제 출마 예정자들 보면은 김민석 여기는 97은 아니죠. 38년이고. 네. 박주민, 강병원, 강훈식 등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박용진. 네, 박용진. 여기들은 박용진도 이 사람들은 보면은 그 연령들은 다 97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그러면 뭐 강병원 의원이 저기 지난 대선 때 좀 이재명 편드는 말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보면은 이 중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제일 이낙연계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그 관련된 행사 같은 것도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과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뭐 주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쥐어 짜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강병원 의원이 딱히 우호적으로 보진 않지만은 뭐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의원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윤석열 왜 뽑았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되는 꼴 보기 싫어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뭐 누구는 뽑아놓으면 저 사실 저 이재명 아바타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설령 아바타라고 해도 본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성경기를 존나 욕하지만 만약에 이게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 당의 규정이 그 당 대표랑 대선 후보랑 같이 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막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난 대선에 이재명이 당 대표였다고 쳐봅시다. 송영길이 당 대표일 때보다 100배는 더 족같을 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걸 생각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아직 탈당 안 하신 분들은 어쨌든 전당대회 때 한 표 던질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네. 저는 강병원 의원은 이제 뭐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냐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네. 좀 긍정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머리채를 많이 잡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가 이제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박용진이 차라리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도 박용진은 대차게 좀 까보기라도 했잖아요. 그리고 개파성도 그다지 없고 좀 저기 독고다이라 가지고 차라리 박용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 배경이 괜찮아요.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거든요. 강북구 이번에도 이제 시의원들, 뭐 구의원들 많이 당선시킨 것 같고, 강북구청장 당선시키고, 그래서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라서. 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이 97 그룹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97 그룹들을 그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든 셈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누가 나오든 간에 반 이재명으로 한 명이 나와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혹은 이제 홍영표 의원이 저렇게 나도 내려놨으니까 이재명도 내려놔라라고 먼저 말을 던졌는데 이재명이 안 받아주면은 아씨 저런 족같은 새끼 그러면서 탈당할 명분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조금은. 네. 실제로 보면 지금 뭐 선훈 의원 같은 경우에 저 이재명 끝까지 나오겠다 그러면 탈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에 관해서 그 정성호는 또 뭐 탈당한 무슨 개뿔 탈당할 가능성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웃고 있긴 한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분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이 명분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의 문제지. 근데 탈당 명분을 키워나가는 거는 좀 결기가 필요한데 그걸 민주당 의원들한테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건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그 탈당의 가장 큰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 가치 싸움이 무대에 올라오지 않아서 저는 아직 명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렇죠. 가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치 싸움을 제대로 그 프레임을 못 만들고 있긴 하죠. 여러모로. 뭐 혹은 이제 또 그 카운터 파트너의 체급을 낮출 수 있잖아요. 지금 홍영표 의원까지 안 나와버리면 이재명은 지금 97그룹 뭐 1선인가 초선이나 2선 의원들하고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긴 했죠. 이재명은 물론 0.5선이긴 하지만은 본인도 0.5선이죠. 하지만 대선 주자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렇죠. 체급이 다른지 체급을 훨씬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주실 때가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별로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당내의 당권 싸움이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홍영표 의원에 관해서 실망하신 분도 많고 그거에 관해서 또 뭐 이탈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저는 그냥 각자 알아서들 하시더라고. 네. 하여튼 뭐 근데 이탈할 수 없죠. 뭐 이제 와서 뭐 어쩔 거야. 뭐 이탈한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성질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뭐. 네. 아니 뭐 지금 탈당할 거면 뭐 예전역에 했죠. 네. 뭐 언젠가 탈당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 카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쓸 때 눈치를 잘 봐가면서 집에 눈치를 잘 봐가면서 이런 탈당 이슈 같은 거야 말로 사실은 묻어가야 돼요. 내 혼자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적어도 안철수, 김한길 이런 애들보다는 멋있게 탈당해야지. 그렇죠. 네. 몸값 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요. 한 번씩 바지 가랭이 붙잡힐 만한 그런 상황일 때 탈당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에이 새끼 이전에 붙잡냐 이렇게 하면 그 바지 가랭이 잡는 소리가 짓밟아 주면서 그렇게 탈당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거들떠 보기 때문에 탈당에도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잠깐 그 탈당 버튼 누르는 순간 클릭하는 한 1, 2초 정도 속지연한 거 그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데 알아서들 하셔야죠. 다 큰 어른들인데 뭐 하라 말아서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네. 자 오늘도
좀 오늘 녹음실을 조금 늘렸는데도 시간이 여전히 빠듯합니다. 역시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분이 또 갑자기 뭐 나온다고. 갑툭튀하고 있죠 지금. 네. 박지원 이제 전 네. 공동 비대위원장인데 뭐 최고위원도 아니고 뭐 그 비대위원장을 해서 그런가 당 대표를 도전하겠다고. 이게 이제 6월 27일 날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렇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났는데 뒤에 보면 박지원 이제 인터뷰가 뭐 어젠가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말이 좀 다르긴 해요. 네네. 뭐 지금 그 고민 중이다. 당대표 출마 고민 중이고 근시일 내에 이제 결정하겠다. 그리고 당대표를 출마할지 최고위원을 출마할지도 지금 뭐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든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고 이제 보면은 지금 근래에 들어서 SNS에 하루에 하나씩 거의 어떤 주제를 잡고 네.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어요. 주로 보면 이제 노동 문제, 뭐 인권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공허하게 느껴지는 게 뭐 대표적으로 6월 30일 트윗을 한번 봅시다. 그 얼마 전에 어디야? 완도였나요? 네, 완도. 그 일가족 그 사망 사건 그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뭐 민생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질만 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거 모두의 책임이다. 자기도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완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뭐 그러면서 정치가 이제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초에 우리가 제대로 챙겼으면은 저렇게 죽을 일이 있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민주당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네네. 예. 민주정부의 책임이라고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정치 초년생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는 첫 단추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앞뒤가 맞는 소리가 돼버리죠. 이 뭐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이 완도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 보면은 지금 뭐 그 원인이 이제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유서 같은 게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망자 가장에 이제 그 죽기 전에 행적을 찾아보면은 코인 관련해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를 뭐 저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인에 집어넣은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뭐였지 자동차 카센터인가 하셨던 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업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폐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코인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만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자살한 것 같다. 뭐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코인 투자해가지고 자살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정부 나라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 네. 투자든 투기든 간에 이거 그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 생계, 그러니까 정말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가 나라가 보장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지. 뭐 과거 수준으로 생활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복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이분은 그냥 정말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생활 수준의 하락을 힘들어했던 거 그런 쪽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국가가 덜 돌봐줘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제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의 어떤 방점을 찍어 보면은 특히나 박지원 씨는 할 말이 없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뭐였어요? 부동산 코인 지랄하고 있었잖아. 전 국민이 돈 벌게 해주겠다면서. 그렇죠. 그런 거 말했던 놈을 띄웠던 사람이 박지원 씨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입 닫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애초에 박지원 씨가 이 뉴스토마토 기사 그 27일 기사를 봤을 때만 해도 박지원 씨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는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이재명이랑 단일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이제 빌드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박지원 씨는 그 최고위원 자리 한 자리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노리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또 다른 소리를 했어요. 박지원 씨가 뭐 이재명 전대 나오면 또 민생이 실종하니까 불출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래서 노선이 좀 달라졌나? 저는 이제 노선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 강병원 의원도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을 이제 선동열에 비유하면서 좀 어깨 다친다. 그래서 좀 뒤로 들어가서 쉬어라. 예.
선동열 감독 빡치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 국민의힘 애들이 이게 나쁜 놈들이니까 이재명의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만 공격해가지고 거기 또 방어하다 보면은 이제 민생이 실종된다. 그러니까 불출마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근데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또 듣는 이재명 족 같을 것 같은데. 그까지 뭐 또 제가 어찌 할 수는 없죠. 뭐 박지원은 충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듣는 이재명 족 같아가지고 씨. 네가 나 죽여버릴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좀 급하다고. 그렇지.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이날 다른 인터뷰 보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동영이 이제 그 박지원 씨 아버지가 이광재랑 이제 친분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폭로를 한 게 있는데 그 건에 관해서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관해서는 이동영 말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근거가 없지가 않아 보이거든. 이 박지원 씨 아버지로 이제 지목된 분의 이제 이력을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네. 2000년대 초반에 기사가 뜨는 게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바른생활 실천본부인가? 거기 이제 협회장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조직들이 보면은 다 선거 염두에 둔 관변 단체들이거든요. 정치 외곽 조직이죠. 네, 새마을 단체도 그렇고. 네네. 그런 데서 그 지역 협회장을 했으면은 당시 이제 지역구 기반 의원인 이광재랑 충분히 친분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이동형 뭐 엄청 싫어하는 이동형이지만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 않냐 그 주장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씨가 관련 없다라고 하면 얘기를 했지 관련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없으니까. 근데 뭐 이제 도움 받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또 그 지난 지선 때 그 원주에 보궐 자리는 났잖아요. 저기 이광재가 강원도지사 네, 나가면서. 지사 나가면서 그때 그 자리에 박지원이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기사도 떴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소문은 있다. 뭐 그렇습니다. 뭐 박지원 그냥 아유 뭐 그냥 무슨 하여튼 뭐 좀 재미가 있나 봐요 정치가. 계속 뭐 이렇게 떠돌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판을 기웃기웃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뭔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은 하다못해 배지를 먹든지. 네. 배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진짜 비례 1번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알아서 열심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대권에 자기가 정말 거의 근접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박지원도 지금 어떤 자기가 정치권 그러니까 의원 자리에 네. 근접했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박지원에서 그렇게 생각해볼 법 하긴 해. 손에 막 네, 손에 거의 다 잡았다. 반쯤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해. 의외로 김빈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지. 김빈이 보기엔 빡치겠지. 네, 예, 장마 기간이 아직 뭐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네. 사이사이에 쏟아지는 햇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나야지 빨래라도 말리고 하니까. 네. 그 외출하실 때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